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은행에 넣어둔 우리의 돈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믿곤 합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으니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자산은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믿음의 근간을 뒤흔드는 합법적인 절차가 이미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은행이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우리의 예금을 가져갈 수 있는 법이 마련되었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은행 계좌에 넣어둔 돈은 법적으로 엄밀히 말해 더 이상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은행에 돈을 입금하는 그 순간 그 돈의 소유권은 은행으로 넘어가며 여러분은 은행에 돈을 빌려준 무담보 채권자가 됩니다. 은행은 여러분에게 그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것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행 계좌를 개인 금고처럼 생각합니다. 돈을 넣어두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가 원할 때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안전한 상자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당신의 예금은 은행에 대한 대출이며 모든 대출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먼저 역사 속의 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수도 있는 미래가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게 되면 왜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2013년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 키프로스, 유럽연합의 일원이자 현대적인 금융 시스템을 갖춘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던 3월의 어느 주말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키프로스의 은행들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무리한 투자와 과도한 부채로 인해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과거에는 은행이 파산 위기에 처하면 정부가, 즉 국민의 세금으로 구제금융을 제공해 살려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이 수천억 달러를 투입해 대형 은행들을 살려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키프로스에서 그들은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바로 베일인이라는 제도입니다. 금요일까지 은행은 평소처럼 운영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 정부는 새로운 법을 발표했습니다. 화요일에 은행이 다시 문을 열었을 때 계좌에 10만 유로 이상을 보유한 모든 예금주는 그 초과 금액의 47.5%를 잃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금요일에 은행에 20만 유로를 가지고 있었다면 화요일 아침 당신의 계좌 잔고는 15만 2,500유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은행이 당신의 돈 4만 7,500유로를 그냥 가져간 것입니다. 아무런 사전 경고도, 선택권도, 협상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기업들은 직원 월급을 줄 수 없게 되었고, 은퇴자들은 노후 자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완벽하게 합법적이었습니다. 정부가 주말 사이에 법을 통과시켜 합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일인입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은행을 구하는 대신 은행이 예금주의 돈을 가져가 스스로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예금이 파산한 은행의 자본을 확충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건 키프로스라는 작은 나라 이야기일 뿐 설마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키프로스 사람들 역시 그런 일이 닥치기 전까지는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충격적인 사실은
이 베일인을 위한 법적 장치가 이미 미국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2010년 도드-프랭크법을 통해 만들어졌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확장되어 왔습니다. 도드-프랭크법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시는 국민 세금으로 은행을 구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명분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납세자의 돈으로 은행의 실수를 덮어주는 것에 대한 대중의 분노에 부응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구제 금융 대신 베일인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제 납세자가 아니라 은행의 채권자들과 예금주들이 파산한 은행을 살리는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은행이 자신의 실수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은행이 파산했을 때 그 채권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예금은 은행의 부채, 즉 빚입니다. 여러분은 은행의 무담보 채권자이며 이는 은행이 무너질 때 여러분의 돈이 은행을 살리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를 실행하는 구체적인 권한은 질서 있는 청산 권한이라고 불리며 도드-프랭크법 제2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연방예금보험공사에게 파산 위기의 은행을 인수하고 구조조정할 막강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예금주의 예금을 은행의 자본금, 즉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평범한 말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이 당신의 현금 예금을 가져가고 그 대신 파산 직전인 은행의 휴지 조각 같은 주식을 준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계좌에서 돈은 사라지고 당신은 망해가는 은행의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이 모든 과정에 당신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법원의 명령도 필요 없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위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 조치를 실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보호장치는 있습니다. FDIC 예금보험은 예금주 1명당, 은행 한 곳당 최대 25만 달러까지 보장합니다. 한국의 예금보험공사가 5천만 원까지 보호해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한도 내의 금액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FDIC의 전체 보험기금은 약 128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반면 미국 내 총 은행 예금액은 18조 달러가 넘습니다. 계산해보면 FDIC 기금은 전체 예금의 1%도 채 감당하지 못합니다. 만약 여러 대형 은행이 동시에 무너지는 시스템적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면 FDIC 기금은 거의 즉시 고갈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예금을 보장할 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연이 발생할 것입니다. 당신의 돈을 돌려받기까지 몇 주 혹은 몇 달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대규모 파산 사태에서는 FDIC 보험을 사용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대신 베일인을 사용할 것입니다. 훨씬 빠르고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으며 국가 부채를 늘리지도 않습니다.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 상상해 봅시다. 2026년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은행들의 연쇄 파산을 촉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역 은행들이 무너지고 공황 상태가 확산됩니다. 예금주들은 돈을 인출하기 위해 몰려듭니다. FDIC가 개입하여 질서 있는 청산 권한을 발동합니다. 주말 동안 파산한 은행들을 구조 조정합니다. 예금 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거액 예금주들의 예금은 주식으로 전환됩니다. 예금주들의 돈으로 은행은 자본을 확충하고 월요일에 다시 문을 엽니다.
당신이 10만 달러를 예금했다면 당신의 돈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50만 달러를 예금했다면 당신의 계좌에는 현금 25만 달러와 운이 좋아야 10만 달러의 가치가 있을 법한 은행 주식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15만 달러를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동의했던 수많은 약관 어딘가에 묻혀있던 조항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사업자 계좌는 매우 취약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운영자금, 직원급여, 거래처 대금 등을 위해 보호 한도를 훨씬 넘는 금액을 계좌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일이는 그들을 하룻밤 사이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저축해온 자산가들 역시 표적이 됩니다. 당신의 초과 예금은 베일인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가용 자원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모론이 아닙니다. 문서로 기록된 사실입니다. 2012년 FDIC와 영란은행은 공동으로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의 처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파산은행을 처리하는 주요 수단으로 베일인을 명시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후 금융안정위원회와 같은 국제규제기관들도 베일인을 표준 해결책으로 권고해왔습니다. 이제 2026년이 중요한 시점이 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수조 달러에 달하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만기가 2026년까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대출들은 금리가 거의 0에 가깝고 건물 공실률이 낮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리가 3배 이상 올랐고 공실률은 30%에서 50%에 달합니다. 건물주들은 높아진 금리로 대출을 연장할 수 없고 채무 불이행은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부실 대출을 대거 보유한 지역은행들은 막대한 손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2023년에 파산했을 때 단 48시간 만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루 만에 420억 달러가 인출되었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은행 이야기였습니다. 2026년의 신계 혹은 100개의 은행에서 동시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FDIC는 손 쓸 틈도 돈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베일인 뿐입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1997년 IMF 외환위기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쌓아올린 자산이 견고해 보였던 금융 시스템의 붕괴와 함께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던 그때의 충격과 무력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안전하다는 믿음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우리는 이미 뼈아프게 경험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베일인의 위험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다시금 상기시키며 우리에게 더 철저한 대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베일인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첫째, 당신의 위험 노출 수준을 파악하십시오. 각 은행의 예금 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그 초과분은 직접적인 베일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둘째, 예금을 여러 은행으로 분산하십시오. 한 은행에 모든 자산을 두지 마십시오. 예금을 여러 기관으로 나누어 각 기관의 예금 보호 한도 내로 유지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은행 시스템에서 돈을 완전히 빼내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상당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미국 국채와 같이 정부가 직접 보증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 예금이 아니므로 베일인 대상이 아닙니다. 넷째, 현금 보유 비중 자체를 줄이십시오. 현금은 베일인과 인플레이션 모두에 취약합니다.
비상자금 이상의 현금은 다른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금이나 은과 같은 실물 자산은 은행 시스템 밖에 있으며 그 누구의 부채도 아닙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역시 베일인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은 돈을 은행 시스템에서 꺼내 베일인으로부터 안전한 실물 자산이나 정부 증권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다섯째, 사업자라면 이는 더욱 중요합니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현금만 은행에 두고 초과 자금은 국채나 머니마켓 펀드 등으로 옮겨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여섯째, 경고 신호에 유의하십시오. 위기가 시작되면 은행 주가가 폭락하고 신용부도 스와프가 급등하는 등의 신호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징후가 보이면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키프로스 사태는 주말 동안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정부가 이런 일을 막아줄 것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정치인들에게 베일인은 납세자의 저항이 극심한 구제 금융보다 훨씬 쉬운 선택지입니다. 당신의 자산을 보호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책임입니다. 이번 주에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제안합니다. 은행에 예치된 총 금액을 계산하고 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계좌를 파악하십시오. 자금이 한 은행에 집중되어 있다면 다른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여 분산하십시오. 미국 국채를 직접 매입할 수 있는 트레저리 다이렉트 계좌나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은행 밖으로 옮기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아주 적은 양이라도 금융 시스템 밖에 있는 실물금이나 은을 보유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만질 수 있는 자산은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정보를 가족과 공유하십시오. 특히 은퇴하신 부모님은 평생 모은 저축이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은행을 전혀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은 일상적인 거래에 필수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은행을 당신의 재산을 장기적으로 보관하는 금고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의 현금만 은행에 두고 나머지는 더 안전한 곳에 두십시오. 2026년 어느 금요일 오후 한 지역은행의 대규모 손실 소식이 전해지며 공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몰려들고 주말 사이 FDIC가 개입합니다. 월요일 아침 은행은 성공적으로 구조조정되었다는 발표와 함께 다시 문을 열지만 거액 예금주들의 계좌에서는 돈이 사라져 있습니다. 사업주들은 직원 월급을 줄 수 없고 은퇴자들은 생활비를 잃습니다. 신뢰는 무너지고 이기는 다른 은행으로 번져나갑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키프로스에서 일어났던 일이며 법적 제도가 허용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폭풍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위험을 이해하고 미리 대비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에 속하게 될 것입니까? 경고를 무시하고 모든 것을 잃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행동하여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어 모두가 함께 대비할 수 있도록 이 이야기에 좋아요를 누르고 주변 분들과 공유하여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더 안전한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